네, YTN 뉴스라이더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일본 방위성도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그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이례적으로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달 10일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오늘 오전 7시 47분쯤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일본 방위성에서도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다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황사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제법 쌀쌀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다시 기승이라고요?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간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대관령은 영하 6.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황사는 대부분 해소가 됐지만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SUV 차량이 정면부터 측면까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성한데가 없습니다. 그 옆에 회색 승용차도 뒷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앞서 사고로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SUV를 대형 관광버스 2대가 달려와 그대로 덮친 겁니다. 1차로에 오던 버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2차로에 오던 버스가 2차로에 있던 승용차량을 충격한 거예요. 승용차에 탄 30대 여성과 5살 아들, SUV를 몰던 4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이 숨졌고 버스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에 맞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충북 괴산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2명이 무사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와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불티가 그 옆에 쌓아놓은 거에 붙어갖고 그 종이 박스랑 이런 숯이 옆에 따로 있었거든요. 건조한 날씨 속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구 군위군 북해면에 있는 야산에서 난 불로 차량 40석 대와 진화 인력 1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서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에 대해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증언 없이 만약에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건보료도 한 3, 4배 이상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입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증언과 함께 반드시 좀 고쳐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 문화, 이것은 반드시 고리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이틀 동안 8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 의대 40곳을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1곳에서 모두 777건이었습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의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서 제출된 휴학계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지금까지 7,594건, 전체 의대생의 40% 수준입니다. 특히 닷새 동안 2천여 명이 늘어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동맹 휴학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양자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과 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변 없이 5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현대판 황제에 올라서 종신 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90% 가까운 표를 얻을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개표 초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одано голосов 15 миллионов 755 тысяч 224 голоса. 푸틴의 5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득표율도 지난 2018년 76.7%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합니다. 지난 1999년 옐친 대통령 대행으로 대통령에 오른 뒤 3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대로라면 오는 2036년까지 집권하는 6선 도전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 현대판 황제의 등극입니다. 푸틴 당선에 반대하는 일부 러시아 국민의 몸부림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any negotiations and nothing with Mr. Putin because he is a killer, he is a gangster, he is the person who brought my country to the war.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정적 출마를 막았다며 러시아 대선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선을 사실상 확정한 뒤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도 모두 하나의 팀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특히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군인도 언급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 제안에는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대응했습니다. 반체제 인사 나발리 사망에 대해서는 슬픈 일이라며 생전 죄수 교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정당성 없는 선거 흉내내기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다른 선거를 흉내내고 있다며 종신 집권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전 세계가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점령지에서 저지른 모든 일은 범죄라며 살인마들이 푸틴의 영원한 통치를 보장하려 전쟁에서 저지른 일에는 마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주요국도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마치 붉은 강처럼 흘렀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지하에서 뿜어져 나와 붉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As the waitresses bring in my wine,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최근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eruption was quite well energetic, we could say. There was a lot of material coming out, more than in the previous eruption. So lava was flowing quite fast. 이번 분화로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km이고 남쪽과 서쪽 두 갈래로 용암이 흘렀습니다.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이 지역에 온수를 지원하는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 역시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Of course, this fissure that is erupting is quite close to the Svartsengi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Blue Lagoon, big tourist attraction in Iceland. But there have been preventive dikes built in the area. 당국은 강물처럼 흘러내린 용암으로 인해 도로의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 4,000명이 사는 근처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져 항공기 10만여 대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 논란이 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는데요. 저녁 퇴근길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위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에 출국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종섭 상황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따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시거나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취재? 네. 감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수도권의 민심이 이탈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오전에 진행된 선대위 회의에서도 관련 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필승의 각오로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결정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선대위가 민심에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여야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드립시다.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SNS에 이종섭 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죠. 양문석 후보는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가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봉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저의 사퇴 여부 또한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뜻이고 정말 필요하면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당내에서는 양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 후보와 마주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하지만 양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옛날에도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책임을 져야 될 막말이다. 노무현 재단은 양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후보의 발언과 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산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광진을에 왔습니다. 강동구와 성동구 그리고 저쪽 한강 넘어 송파구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한강벨트 최전선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만 당선됐지만 지난 대통령과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속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야가 전국 지역구 가운데 대진표를 가장 먼저 확정하고 일찌감치 본선 준비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4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쌓아온 유대감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유세 도중 다친 다리를 이끌고 목발 투혼으로 구석구석 누비고 있습니다. 왜 인사 안 하고? 나는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빨리 나서야 된다니까. 이제 더 좋아졌어요. 이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만 다녀요. 그래? 도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 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꺾은 고민정 후보에 대한 서력을 노리며 민주당 독식을 바꿔보자고 호소합니다. 사람 한번 바꾸면 광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바꿔야 해요. 사람을 바꿔야 광진이 바뀌거든요. 100% 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뛸게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건 건국대학교와 원룸촌이 위치한 바로 이곳 화양동입니다. 20, 30대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부동층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이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바로 광진을의 당선자였습니다. 맞닿은 송파나 성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게 주민들의 아쉬움인데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중심으로 용도 지역 종상향을 해내고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지원 유치를 확대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세밀함을 강조합니다. 반면 오신환 후보는 당정 지자체가 한몸이 돼 지역 수건인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이루고 도시철도를 확충하겠다는 선굵은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즉 싸울 때는 또 가열차게 싸우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세심한 강점을 살려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김경호 구청장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지상철을 지하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는 쪽과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는 쪽, 아직 갈등하는 유권자까지 표심은 각양각색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여기 지난 총선에서도 여기 국회의원이셨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당도 보고 또 이번 정권 심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찍으려고요. 추미애 후보가 당첨이 됐어요. 계속 한 5선 했는데 지금은 좀 바꿀 때가 됐다. 너무 발전도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하진 않았는데 뭐 청년들 1인 가구나 이제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잘 해주시는 쪽으로 공약을 좀 더 세세하게 많이 읽어보고 더 끌리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불패의 역사를 이어갈지 서력에 성공할지 향배는 4월 10일 유권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광진은 고민정,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고민정 화이팅! 이번만큼은 꼭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광진 화이팅, 오신환 화이팅! 화이팅! YTN 이준엽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에 각종 대화창들이 떠 있습니다. 화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암행어사들이 있어요. 바로 금융감독원 소속의 주식 리딩방 암행점검단입니다. 요즘 투자금 날리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종목을 추천해준다거나 투자도 대신해준다는데 이거 믿고 돈 보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돈 가로채고 잠적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투자자 수백 명의 돈이 한 번에 모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억소리는 그냥 나오죠. 조직적인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주식 리딩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을 나락으로 리딩하는 중인 거예요. 주식 리딩방 보지도 입에 담지도 말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화방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며 마치 개인 투자자인 것처럼 문의도 넣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워치리스트에 해당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무료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불법 행위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이제 제기가 이제 많은 그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8개월 사이 이뤄진 암행 점검만 700차례가 넘습니다. 지난해 8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리딩방 회원 1,300여 명을 부추겨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볼 거라며 꼬드긴 뒤 재빨리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불법 리딩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재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수사기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그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협조해서 받아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술 마시고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찰관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오죽하면 윤익은 경찰청장이 나서서 경고까지 했잖아요. 술 마시고 사고 치면 가중처벌하겠다. 이 특별 경보를 발령한 게 지난 7일입니다. 그런데 소용없네요. 경고한 지 딱 열흘 지났습니다. 어제 또다시 현직 경찰관의 주치 폭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의 A 경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옆자리 남성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비비가 반복되면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특별 경보를 발령했죠.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관리 책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지휘부를 엄중히 조치하겠다. 특별 경보는 총선이 있는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 경보가 발령된 날 7일에는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의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를 폭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죠. 또 얼마 못 가서 이틀 뒤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소속된 경위가 음주 시비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서경찰서 소속의 경장이 또다시 사고를 친 겁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직원들의 이탈 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했었거든요. 윗선이 경고하고 기강회의라는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지난 2019년 절절한 호소가 담긴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가 한 의사에게 도착했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라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별도의 진찰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줬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2020년까지 처방전을 17통이나 교도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 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수감자는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도 되는 겁니까? 해당 의사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렸습니다. 해당 의사는 벌금 300만 원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나섰죠.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수감자들에게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고 원격 치료가 법적으로 허용된 줄 알고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무성했었습니다. 이 의혹은 그 당시에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2년 뒤인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하다가 불거진 의혹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한은행 전직 임원들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증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이어서 김대근 앵커가 중대본 회의 내용 전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료 현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입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 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입니다. 이 중 피해 신고는 509건이며 의료 이용과 법률 상담은 905건입니다.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신고 건은 소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위별 보상 체계 하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도 한 교수님은 젊을 때 연간 170일 이상 당직을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 지방 국립대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교대 근무자가 없어 거의 1년간 의사 한 분이 야간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가 조정 주기를 현재 6년 또는 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습니다. 의료 비용 조사 체계도 기존 연구 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습니다.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 비용 분석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의료 비용 분석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행위별 수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 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합니다. 지역에 무너져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를 금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 병원 사후 보상 사업,
병원과 협력을 위한 심혈관 질환 협력 네트워크 보상 시범 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 제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비상진료 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불법 집단 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의사표시로 걱정이 더욱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 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조사 일정을 다음 달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다음 달 말에 국내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 조사받는 것으로 공수처 측과 조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진 귀국이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진 출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사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한 만큼 불편함도 있겠지만 대사직 수행과 호주와 관계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지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방지검장, 29일에는 수도권지검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시행된 뒤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간, 비행거리 같은 것들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배경과 전망 등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합참의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앞서 발사 소식을 전한 데 이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또 발사했다. 예,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글쎄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합훈련 한미가 하고 있는 그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14일 날 끝났죠.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처음으로 그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난 마지막으로 쏜 것은 1월 14일 이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한 2달 정도 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고 지금 2발이다 그런 보고들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데 정확한 재원은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정보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북한이 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재작년 하반기부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그 기간 도중에 자신들의 이런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다양한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훈련 때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 훈련 때는 훈련 기간 도중에는 이런 미사일 도발은 없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그 현지 지도를 통한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과 또 그런 군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긴 했지만 이런 그 미사일 도발은 없었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도발을 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고 또 주로 이렇게 훈련이 끝난 후에 일종의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메시지 또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했다. 그런 모습이 그 전에는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자, 올해 한미연합 연습 기간에는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전에는 원래 북한이 이런 방식을 취해 왔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그 한미연합 연습 기간에 도발을 했던 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그런 그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전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연합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한미가 가장 강력한 자산을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훈련 기간 중에 특히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위협을 느낀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그 훈련 기간 중에는 주로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그런 지도를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뭐 심지어는 딸 주애까지도 데리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는데 올해 이 상반기 훈련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 1년 반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그러면 북한의 이런 도발 시점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고요. 처음에 그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물론 한미연합훈련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직접 군부대 4군데를 방문하면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 4군데 방문한 곳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서부 지구, 우리 이 NLL, 서부 해상 경계선 중에 그쪽에서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 됐고 그 다음에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그 탱크 연합 훈련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육군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수부대 훈련을 지휘를 했다라는 것을 가서 보여줬는데요. 이 4개가 모두 정확하게 한국,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부대들을 방문한 것이죠. 일단 북한이 남침을 시도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 포사격을 통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갑사단을 동원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공수부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자신들이 남한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작전과 그들의 갖고 있는 전력을 직접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 이미 많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대남 관계를 더 이상은 민족과 동족 관계가 아닌 명백한 대적 관계고 교전국 관계고 그래서 전쟁 준비, 북한식 표현에 하면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국을 특정해서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도 15일에도 북한군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를 해서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도발에 이어서 앞으로 추가 도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그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 도발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금 미사일에 관한 그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자신들이 그 말했던 핵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해고 또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는데 올해가 4년 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발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군사 능력을 올 한 해 상당 부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재원은 좀 봐야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개발 중인 그런 미사일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외에도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선포한 것처럼 인공위성, 그 추가 정찰 위성을 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개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8을 올해 다시 발사를 하고 그것을 뭐 사실상 실전 배치로 선포할 가능성은 뭐 그런 가능성들은 앞으로 계속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뭐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7차 핵실험까지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단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고체 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북한이 올 한 해 그 중점적으로 개발할 탄도미사일 중에는 중단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가 될 수 있죠. 그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입니다. 그렇지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는 매우 차이가 있죠.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탄도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사실상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뭐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거리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월 14일 날 그 쐈다는 미사일은 이것이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아마도 올 한 해 그런 고체 연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엔 잠잠하다가 지금 훈련이 끝나고 나서 도발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민주주의 진영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방한을 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북한의 도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뭐 한국의 어떤 상황 또 미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훨씬 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계획들을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 도발을 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연출하고 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런 도발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핵에 대한 또 미사일에 대한 전체적인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올해 들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총선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만약 고려를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유엔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매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고 국제법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북한을 비판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든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당성과 명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매우 강화하는 이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자면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혹시 그 도발의 배경에 이런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고 또 김여정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른바 진보든 이른바 보수든 다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기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고 푸틴 총리에게 권좌를 물려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이 50%를 넘는 지지를 얻어 21세기를 이끌어갈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정치와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국가 건설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22시간에 걸친 투표가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Как суверенная страна, Россия способна и бу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ть для себя и сроки, и условия движения по этому пути. 푸틴 대통령은 당초 3선 연임 금지를 피하고 오는 2012년 대통령직을 다시 노리기 위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이미 대통령을 2번 지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3선에 성공한 푸틴은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4선에 성공해 24년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국민 상당수는 썩은 독재라도 강한 러시아가 좋다는 집단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리트비넨코는 방사성 물질이 든 홍차를 마시고 숨졌고 중앙광장에서 암살됐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선거가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는 푸틴 대통령이 87%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30년 집권도 기정사실화되면서 21세기 차르 황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출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푸틴의 5선 연임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네. 역시나 이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미 선거 이전에 뭐 지지율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득표율도 8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출구조사상 뭐 87%의 득표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견은 없는 편이고 뭐 러시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이 3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푸틴의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뭐 여러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러시아에서는 지금 21년 총선에서 러시아의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의 5개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통합 러시아당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 러시아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배출한 것은 아니나 푸틴을 독립 후보인 푸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정 러시아당이라는 당은 후보를 배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3개 당에서 후보를 각각 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들 이를테면 러시아 공산당, 그다음에 자유민주당, 새로운 사람들 이런 정당들에서 이제 후보를 배출했는데 지금 이들 정당에서도 지도자의 교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후보들이 다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낮고 하리토노프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선도 처음 치르는 것이어서 지금 푸틴의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면은 푸틴은 별다른 유세도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 득표율은 어떤 비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푸틴의 경우라면 뭐 유세가 특별히 필요 없죠. 2000년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사실상 현재까지 계속 관저에 있고 대통령 집권 기간만도 20년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중에 푸틴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푸틴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이미 오랫동안 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득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푸틴의 통치 방향과 스타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푸틴보다 더 나은 통치자 혹은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선의 성공은 이제 확실시 되기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가 6년이니까 그러면 2030년까지 집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년이 아니라 36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더 그러면 6선까지. 네네, 6선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연임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걸로 헌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지난 20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푸틴에 한해서 이전에 푸틴이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모든 기관들을 제로화하는 그런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6년씩 2번을 하면 12년을 더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그래픽이 현대판 차르다. 그러니까 21세기 현대판 차르 황제가 아니냐. 그만큼 이제 길게 장기 집권하는 걸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역사상 최장기 권력자로 남게 되는 걸까요?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러시아 역사 속의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장기 집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 스탈린이 28년에서 53년까지 약 26년간 통치했고요. 하반세기 통치했죠. 그다음에 제전 러시아 시기에 에카테리나 2세가 약 35년간 통치를 했고 표트르 대제가 약 43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연도로 치면 표트르 대제가 더 오래 통치를 하는 것이지만 표트르 대제는 워낙에 어린 나이에 짜르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복 누이나 어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실제로 통치한 것만 카운트를 우리가 한다면 약 32년 가량 되기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길게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예상이 됐던 바고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셨지만 몇 %의 득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라고 하셨잖아요. 87%가 넘는 걸로 이제 출구조사는 예상이 됐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오히려 이제 전쟁 중이 아닐 때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비민주적인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하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고 다른 후보에 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사실은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뿐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푸틴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를 줌으로써 푸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투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우크라 점령지에서 9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엄밀한 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점령지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가 워낙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인보다 러시아인이 더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는 그런 투표가 많이 나왔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푸틴을 지지하는 그런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상해서 이제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였고 이제 방산 수출의 적임자였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공수처의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다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공수처가 소환하면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국내에서 열리는 재배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조사하는 것으로 공수처 측과 조율이 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그 공수처 소환 요청과 관련해 언제든지 즉각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소환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호주를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해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정당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에 소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즉각 응할 것이다. 소환 요청도 오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시아 대선과 관련해서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공정한 투표가 맞느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 이게 뭐 투표함이 투명하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불거졌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의 소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미국,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나온 언론들을 지금 한국 언론들이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거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투명 투표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이번 대선에서 처음 쓴 거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2013년에 투명 투표함으로 바꿔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그 투명 투표함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선거하면 비밀 선거인데 비밀 선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아니요. 비밀 선거하고 투표함이 투명하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거는 뭐 접어서 넣든 펴서 넣든 간에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를 하는 거를 볼 수 있게 그게 투명 투표함으로 바꾼 거고 2018년 대선에도 투명 투표함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투표함을 쓰게 됐냐면 사실은 2011년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되어지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러시아 전역에서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어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정 후보, 특정 투표 유권자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넣었다, 그걸 봤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투표함으로 바꾼 겁니다.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다. 바꾼 거고, 그리고 온라인 투표도 지금 마치 이번에 푸틴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2020년, 21년부터 이제 모스크바부터 시범적으로 전자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는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러시아 전역에 이제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어서 모스크바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에 있는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번 선거가 이번 투표가 마치 푸틴의 승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거가 100% 뭐 어느 부분에서도 오점이 없는 100%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장담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혹은 뭐 문제 제기는 과거부터도 있어 왔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모스크바로부터 압박을 지역에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들이 모종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마치 모든 유권자들이 이런 부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 때문에 푸틴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짧게 두 개만 드릴게요. 저희 시간이 좀 다 돼서. 푸틴이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투표가 끝나고 나서 나발리를 언급했습니다.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다. 생전 죄수 교환을 동의했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뭐 답변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슬픈 일이라고 한 건 아니고 뭐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제 서방 측과 이제 포로가 아니라 죄수 교환을 논의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논의가 나발리 측근에 의해서도 과거에 이제 언론에 흘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리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푸틴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에 좀 다른 점이 있었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저희 내용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높은 투표율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지배적이기도 하고 또 세계가 이 러시아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너무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경찰은 박 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정부 복귀 명령을 어기게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발 이후 2차례 조사를 받은 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수사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 언행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2차 출석 당시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기 위해 조사와 전혀 무관한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불안하죠. 지금 예정도 있잖아요. 피해를 보는 건 아픈 국민들이에요. 아파질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던 게 벌써 한 달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정신없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국회 방문을 해서 소통관에서 이제 지금 환자들 입장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민들께 호소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빨리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아직까지 뭐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 네. 예, 중증 질환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은 의대 교수님들의 역할을 한번 먼저 살펴보신다 그러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뭐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긴급 상황 시에는 PA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의료 기사분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아마 업무가 굉장히 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사라지시는 거는 전체 배에서 진두 지휘할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대안이 없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네. 예. 중증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암담하죠. 예. 지난 20년도에도 이제 마지막 카드가 교수님들의 사직
그리고 사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난 20년도에 이제 그때 한번 실패를 했었죠. 증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는 의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의료계에서 이게 얼만큼 위중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을 것이다. 환자들도 암담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이게 수리될 때까지는 현장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의료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5일이 이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첫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올 걸로 네. 이제 예상되는 그런 날짜인데 네. 앞서서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의과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네. 전공의들이 이제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네. 예.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버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자,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걱정은 뭐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약 한 달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들을 좀 수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금 일들이 저희 있었습니까? 이제 수집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게 중증 질환자 협의회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들이 전부 다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병이 진행 상태에 있는 분들의 그 자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가장 안타까운 건 뭐 얼마 전에 들어왔던 4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암 전이 상태가 3군데로 지금 전이가 돼 있거든요. 겨우겨우 그 독하게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번에 수술 부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술이 연기가 되셨어요. 그러신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항암 치료로 잡은 게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범위를 좁히는 게 이제 암 환자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짧게들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기약 없는 시간으로 늘어지게 되면 그분도 포함이지만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예후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 전부 다 나빠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교수님들의 판단이 근거가 돼야 다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병원을 알아보세요입니다. 예,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퇴원에 대해서 강권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른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네. 주로 빅5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만약에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이분들은 정말 지금 네. 대안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선장 없는 배에 탄 거예요. 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 예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믿고 의존하는 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환자가 스스로를 수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진두지휘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후배 의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권 그리고 의견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겠다고 지금 나가신 거예요. 의대 교수님들께서 후배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업권에 대한 그 권리 주장만 있을까요? 환자에 대한 예우도 있습니다. 어느 직종, 어느 직업이 인수인계라는 작업이 없이 아니면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의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강대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또 정부예요. 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의료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80년대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그 사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강압과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할 의사나 시스템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80년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그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경질 요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언론의 자유와 또 언론기관의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할 의사나 시스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경질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발언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계 상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네. 항암 치료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네. 중요한 상황일 텐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를 지금 어떤 심정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그냥 일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기에 접어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시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신다는? 네. 그러니까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달이면 앞에 지금 대기돼 있는 환자들 수만 하더라도 내 순서가 올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그리고 뭐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 받지 않게 되면 여명 수명이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포기하시는 상황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해줄지 알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시군요. 지금 저희가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혹시 또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환자분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에서 이제 검사와 치료 받으시고 사이즈를 줄이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입원 소식을 듣고 지금 2차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힘들게 병원을 알아내서 이제 수술 일정을 겨우겨우 받으신 분이 수술 취소가 되셨어요. 수술이 안 된다고. 이게 다른 곳으로 또 전이가 되어 계셔서 수술이 안 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 15일 정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료 이 대란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아마도 한 15일 정도 전에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던 케이스가 지금 겨우 병원을 다시 찾아서 검사를 하니 지금 상황에선 또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사례를 공개를 하셨는데 네. 정부에서도 그 신고를 받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직접 사례를 공개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1,500건 정도의 그 사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분들이 오픈이 돼야 지금 어느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애가 닳고 그리고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가 사회적으로도 보여질 텐데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최소한 협회 차원에서는 환자분들께서 어려운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요. 네. 정부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군의관과 또 공보위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요 상황이 그 전공의들이 비운 현장을 메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중증 환자나 아니면 긴급 상황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하고 교수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같은 팀워크니까요. 예. 이게
이게 그분들께서 지금 공보위 분들이나 아니면 군의관 분들이 비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접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의 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간단한 뭐 찰과상이라던가 아니면 외상 치료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항암 환자를,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고 지금 군의관하고 공보위들을 보면 특수 지역에 있던 분들이에요. 의료 사각 지역 그리고 군대라는 곳에 있던 분들이세요. 그럼 거기는 사람이 안 삽니까? 그분들이 와서 치료를 하면 그분들이 원래 지키던 곳들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의사들을 직접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혜택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네. 자, 이번 주 안에 외신 기자들과도 만날 네. 예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아마 지금까지 저희 협회에서 해오던 일의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협도 들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국민과 정부의 가운데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정치인들도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총선이지만 지금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의료 실태라는 걸 해외에 좀 알려서 이게 정말 의료 선진국이 맞는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서요. 이번 주가 이번 사태 해결할 분수령이 됐거나 네. 이런 시각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네, 지금 저희가 한 달입니다. 720시간이 지났습니다. 720시간 동안에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애달파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의사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원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거에 수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중증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 함께 환자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경북 지방에 남아있던 황사도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7도가량이 낮았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감기나 독감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 대관령은 영하 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았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건조함은 일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된 만큼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꽃샘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